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전국의 시도지사와 재보궐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지방선거 날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굉장히 화창하고요. 전국 각지에서 활발히 투표가 이 시각 진행 중입니다. 오늘 저희 김진의 돌직구쇼는 특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는 대선 주자들이 대거 출몰을 하면서 대선의 연장선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격전지도 많습니다. 그 격전지 현장에 지금 저희 채널A의 베테랑 취재 기자들이 나가 있습니다. 그 모든 현장의 분위기 저희 특집 김진의 돌직구쇼에서 모두 전해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해 주시죠.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집 김진의 돌직구쇼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전국의 시도지사를 선출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7곳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운명도 걸려있는 날입니다. 민주주의의 최대 축제 선거일입니다. 벌써 전국 각지에서 활발하게 투표가 진행됐고 전국 투표율은 6%에 이른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선거는 대선 주자급들이 대거 출전을 하면서 대선 못지않은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는 선거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격전지도 많고 최대 관심 지역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특집 김진의 돌직구쇼에서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 선거, 그 현장 분위기가 어떤지 지금 전국 주요 격전지에 저희 노련한 취재 기자들이 이미 가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집 김진의 돌직구쇼에서 여러분들의 궁금증, 현장 분위기 모두 생생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선거의 가장 격전지 4곳부터 공개를 하겠습니다. 바로 여긴데요. 그렇죠. 최대 박빙 지역이었던 경기도의 김동연, 김은혜 대결, 경기도지사를 뽑는 선거, 그리고 인천 계양을 해서 대선 주자였던 이재명 후보와 또 정치 신인 윤영선 후보의 박빙의 대결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장 송영길 후보와 오세훈 시장의 최후의 승부는 어떻게 날지도 좀 궁금하고,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출사표를 던진 분당 갑에 김병관, 안철수 김병관의 선거 결과도 참으로 궁금합니다. 그래서 최대 격전지 관심지 4곳에 지금 저희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하죠. 네, 지금 제 뒤에 4곳 격전지의 취재 기자들이 나가 있습니다. 한 곳 한 곳 연결해서 현장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선거의 최대 격전지인 경기도 분위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청에 우리 최선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최선 기자, 어제 김은혜 후보와 김동연 후보가 늦은 순간까지, 어제 밤까지 유세를 이어갔다면서요? 네, 김은혜 후보와 김동연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이 끝나는 오늘 0시까지 경기도민들을 만났습니다. 두 후보 모두 막판 총력 유세로 인구가 가장 많고 도청이 위치한 수원을 택했는데요. 김은혜 후보 마지막 유세에는 안철수 성남 분당갑 후보와 김용남 수원시장 후보 등 국민의힘 후보들이 함께 나서 힘을 더했습니다. 김 후보는 김은혜가 하면 윤석열 정부가 한다면서 여당 후보를 뽑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동연 후보의 마지막 유세에는 이재준 수원시장 후보와 김진표, 김영진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수원 지역 국회의원들이 총출동했습니다. 김 후보는 31개 시군을 다니면서 각 시군의 비전과 공약을 제시하고 실천으로 옮기겠다고 다짐했다는 말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김은혜 후보를 향해서는 상대 후보의 의혹은 사실로 밝혀졌지만 저에게 제기된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며 혼탁한 선거를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렇군요. 이거 뭐 유세 막바지까지 열기가 대단했는데 최선 기자, 이 경기도의 승패가 여야 모두에게 중요한 이유가 있지요? 네, 경기도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5.32%포인트 차로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게 패배한 곳인데요. 대선 이후 두 달여 만에 치러지는 선거에서 경기 유권자들의 표심을 확인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은혜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이고 김동연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지원 속에 출마해 대선 연장적 성격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청에서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이번 선거의 최대 관심지이자 격전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고 2전 3기 이 지역에서 윤영선 국민의 후보와
맞붙은 그런 지역입니다. 인천 계양을에 우리 최수연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최 기자, 대선 주자들의 출마로 화제가 된 곳인데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여야 후보들의 캠프가 있는 인천 계양구 이막사거리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인천 계양을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선 패배 후 2달 만에 출마한 곳인데요. 사전 투표율이 전국 보궐선거 7곳 중 2번째로 높았던 만큼 전국적인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윤영선, 이재명 두 후보는 어젯밤까지 지역을 돌며 지지자들의 투표를 독려했는데요. 윤영선 국민의힘 후보는 마지막 유세에서 계양 토박이인 힘있는 여당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선 내일이면 떠날 사람, 그분이 할 일은 수사받는 일일 뿐이라며 공세를 이어왔는데요. 이에 맞선 이재명 후보는 당의 총괄선대위원장이지만 어제 저녁 서울 집중 유세에 참석하지 않고 하루 종일 계양을 지역 유세에만 집중했습니다. 오늘 새벽 SNS에는 이 글을 쓰는 지금 손이 떨릴 만큼 온 힘을 짜냈다며 모두가 말리는 선거에 뛰어든 것도 총괄선대위원장이라는 짐을 짊어진 것도 조금도 후회하거나 아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어제 유세에서는 무연고 논란을 의식한 듯 연고보다는 실력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 계양구에서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네, 최 기자가 소식 잘 전해줬습니다. 과연 인천 계양을에서 누가 최후에 웃게 될지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저희 채널A의 특집 방송과 오늘 개표 방송에서 그 결과, 인천 계양을의 결과, 경기도의 결과, 이번 선거의 결과 채널A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서울로 가볼 텐데 최초 4선 서울시장을 노리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그리고 인천시장에 이어서 내친김에 서울시장까지 도전한 민주당 송영길 후보가 뜨겁게 맞붙는 지역입니다. 여론조사상은 오세훈 후보의 우위가 점쳐졌던 곳이기도 한데 마지막 선거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서울시청에 우리 김단비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 기자, 두 후보 모두 마지막까지 경쟁이 치열하더라고요. 네, 제 뒤로 서울시청이 보이실 텐데요. 1,000만 인구, 한 해 예산만 44조 2천억 원. 앞으로 4년을 책임질 서울시장 자리를 놓고 여야 후보가 어젯밤 늦게까지 시민들을 만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청계광장을 마지막 유세 장소로 택했는데요. 170석 민주당을 겸손하게 만들고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더 이상 잡지 못하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유세를 마무리했습니다. 박지현, 윤호중 비대위원장 등 민주당 지도부까지 총출동해 윤석열 정부를 견제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강조했는데요. 송영길 후보는 지난 3구 대선의 밤에 그 눈물을 기억하느냐며 더 말고 0.73%포인트 차로 이기자 민주주의의 힘을 보여주자고 지지층에 흡수했습니다. 서울시장과 함께 25개 구청장 선거에도 여야 어느 쪽이 승리를 거둘지 관심인데요. 4년 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서초구를 제외하고 24곳을 석권하며 사실상 싹쓸이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에는 집권여당 프리미엄을 앞세워 절반 이상을 탈환하겠다고 나섰고 민주당은 대부분의 자치구에 현역 구청장이 있는 만큼 조직력을 앞세워 수성전에 돌입합니다. 서울 유권자는 837만 8천여 명입니다. 지난달 27일과 28일 이틀간 실시된 사전투표에서 서울은 21.2%의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전국 평균 투표율 20.62%보다 약간 높았는데요. 현재 서울에는 2,200여 개의 투표소에서 투표가 진행 중입니다. 8시 기준 투표율은 1.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네, 서울 선거 분위기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네 번째 격전지이자 관심지입니다. 대선 주자인 안철수 후보가 출사표를 던전 그런 곳이죠. 분당 갑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보겸 기자, 지금 있는 곳이 일단 어디입니까? 네, 저는 판교 테크노밸리의 중심인 판교역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아직까지 공휴일이라 거리는 한산한 모습인데요. 이곳 성남 분당갑은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와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맞붙는 곳입니다.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가 경기지사 선거에 출마하면서 함께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습니다.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어제 두 후보는 막판 지지 호소에 나섰는데요. 안철수 후보는 문재인 정권 심판론을 강조하며 성남과 판교가 바뀌어야 무너진 자존심을 되찾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 후보는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와 합동 유세를 하며 힘을 실어주는 동시에 야탐역 먹자골목에서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며 막판 표심 결집에 신경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김병관 후보는 17년간 분당에서 아이를 키운 분당 사람을 뽑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안 후보가 지역구를 옮겨 분당으로 온 반면 자신은 20대 국회의원도 이 지역에서 지낸 점을 강조한 겁니다. 어제 마지막 유세에는 김 후보의 아내 정혜선 씨와 김태년 민주당 의원, 윤영찬 의원 등이 참석해 힘을 보탰습니다. 밤 10시쯤 당선인 윤곽이 나오면 두 후보는 각자의 캠프의 모습을 드러낼 걸로 알려졌는데요. 두 후보 모두 사전 투표를 마친 만큼 윤곽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각자 휴식을 취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판교역에서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네, 일단 이번 선거에서 가장 관심이 있는 지역 4곳에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장 상황 알아봤습니다. 잠시 후에 또 다른 지역에 나가 있는 우리 취재기자 연결해서 그 지역 분위기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른 아침부터 투표가 시작됐고 현재 높은 투표 열기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지역에 어떤 지역이 투표율이 지금 가장 높을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지금 이 시각 전국 투표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서울 5.6% 투표 시작하고 초반 5.6% 투표율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은 어딜까요? 부산 5.7% 투표율 기록합니다. 자, 이번엔 대구입니다. 5.8%입니다. 투표율입니다. 인천입니다. 여야 후보가 박빙인 지역인데 5.6%. 광주, 타 지역보다는 투표율이 조금 낮습니다. 3.4%. 네, 이번에는 대전으로 가보죠. 여야 모두가 접전지, 격전지로 뽑았습니다. 그만큼 투표율 높아요. 6.5%. 자, 이번엔 울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울산 6.2% 현 시각 투표율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갖고 싶은 지역 세종입니다. 5.0% 투표율 기록합니다. 자, 이번 선거의 박빙 지역 김동연이냐 김은혜냐 경기 6.0% 투표율 높은 편입니다. 강원으로 가보죠. 지금까지 나온 지역보다 투표율이 가장 높네요. 강원 7.7%, 김진태, 이광재, 김진태 두 후보가 격돌하고 있는 지역이죠. 자, 중원의 민심은 누가 차지할까요? 충북입니다. 6.9%로 높은 편에 속합니다. 투표율 현 시각 기록하고 있습니다. 충북이었습니다. 충남입니다. 충남도 여야 격전지에 속합니다. 6.9%. 유권자는 180만 명이 넘습니다. 전북입니다. 5.2% 기록하고 있고요. 153만여 명 중 7만여 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이번엔 전남입니다. 6.4%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경북입니다. 6.7% 기록하고 있고요. 유권자 226만 명, 15만 명이 투표했습니다. 경남입니다. 6.6%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제주로 가보죠. 7.1% 투표율이고요. 과연 김포공항 이전 이슈가 제주 민심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궁금합니다. 7.1%. 자, 그래서 전국 투표율 나왔군요. 현재 오전 9시 10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6.0%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전 투표가 그렇게 지난 대선에 비해서 높지 않다. 그 상황에서 투표율은 매우 중요한데 과연 투표율이 얼마를 기록할지 상당히 좀 궁금해집니다. 자, 오늘 특집 김진의 돌직구 쇼와 함께해 주신 저희 돌직구 쇼의 에이스 패널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전 들고 나온 정혁진 대표 변호사, 그리고 오랜만에 다시 돌직구 쇼를 찾은 국민의힘의 김병민 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돌직구쇼 좌하장 민주당의 김영주 전 의원님, 그리고 민주당의 청년 국회의원 전용기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지금 선거가 치열합니다. 특히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 우리 전용기 의원은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유세본부장으로 유세를 지휘했고, 우리 김병민 전 대변인 같은 경우는 서울시장 선거에 오세훈 캠프에서 또 핵심 역할을 수행해서 반쪽이 돼서 왔는데, 지금 두 분의 현장 분위기와 열기가 좀 궁금합니다. 먼저 서울시장 선거를 함께했던 김병민 전 대변인 어떻습니까? 네, 저는 서울시장 선거가 굉장히 좀 뜨거울 줄 알고 현장에 있었는데 생각보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관심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아마 많은 여론조사 지표에서 오세훈 후보가 앞서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격전지라고 불리는 경기도지사 선거 혹은 인천 계양을과 같은 지역의 선거로 많은 관심들이 쏠렸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세훈 후보가 이제 높은 여론조사에서 격차를 벌리고 있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서울에 있는 25개 구청장 중에 상당히 많은 구청장 숫자는 민주당 현역 구청장이기 때문에 여전히 바닥에 대한 조직력에 대한 측면들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이 투표가 결국 최종적으로 진행됐을 때 오세훈 후보에게 쏠렸던 많은 민심들이, 그 변화의 바람이 구청장과 시의원, 구의원까지 쭉 이어져서 나타날지가 가장 큰 관심사고, 그런 모습을 위해 노력을 했기 때문에 오늘 아마 많은 서울 시민 여러분들께서 좋은 선택을 해주시지 않을까 캠프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은 이제 투표 당일이고 어떤 여론조사나 어떤 판세 분석이 투표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만큼 오늘만큼은 이제 판세나 결과 전망에 대한 언급은 좀 자제하기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거 결과는 아직 알 수 없다는 말씀 드리겠고, 격전지 경기도 선거에서 유세본부장을 했던 전용기 의원, 민주당에서도 정말 경기도 선거 결과를 알 수 없다, 그 정도로 박빙입니까? 그러니까 여론조사 지표로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봤지만 굉장히 팽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얼마 안 됐고 허니문 기간이라는 저희로서는 굉장히 악조건에서 선거를 치르고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더 이제 사실 겸손하게 국민께 다가가야 된다라는 그런 바탕을 가지고 유세를 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저희도 긴장을 끊어놓지 않고 한 분이라도 더 투표장에 모시고 가게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지금 주요 격전지와 관심지에서 선거 유세를 뛰었던 여야의 지금 현장 정치인들까지 함께한 상황에서 전문가들과 잠시 후에 상세한 이야기 흥미진진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장 두 곳 더 연결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연결할 곳은 투표소에 나가 있는 우리 취재 기자와 또 강원도 선거가 많은 관심을 또 받고 있죠. 강원에 나가 있는 우리 취재 기자 두 곳 연결을 하겠습니다. 서울 종로구 투표소에 우리 우연기 기자가 나가 있는데, 우 기자, 지금 투표는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투표가 시작된 지는 3시간가량 진행된 상황입니다. 제가 이른 새벽부터 이곳 종로구 투표소에 나와 있었는데 투표를 마치고 나들이를 가려는 시민도 만날 수 있었고요. 오전 8시부터는 이곳 투표소를 찾는 시민들의 발길이 조금씩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곳 서울을 포함해 전국 14,400여 개 투표소에서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전 8시 현재 전국 투표율은 3.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년 전 지방선거 투표율과 동시간대로 비교하면 0.8%포인트 낮은 수준입니다. 강원도가 4.9%로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27일부터 이틀간 사전투표가 진행되기도 했었는데요. 913만여 명이 투표에 참여해 20.62%의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전국 단위 선거로 따져봐도 역대 4번째로 높은 사전투표율이라 오늘 최종 투표율도 4년 전 지방선거 투표율 60.2%를 넘어설지 주목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선 광역단체장 17명, 기초자치단체장 226명 등 지역 살림을 책임질 4,100여 명이 뽑히게 되는데요.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고
코로나19 확진자는 오후 6시 반부터 7시 반까지 1시간 동안 따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 투표용지는 제주도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곤 7장입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함께 열리는 인천 계양을과 경기 성남 분당갑 등에서는 모두 8장을 받게 됩니다. 7장을 한 번에 받아 투표했던 사전투표 때와는 달리 오늘 본투표에서는 3장과 4장으로 나눠 2번에 걸쳐 투표하게 됩니다. 투표가 끝나면 저녁 8시를 전후로 해서 개표가 시작되고요. 이르면 자정쯤 당선인의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종로구 평창동 투표소에서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야, 우리 우 기자의 예상대로 대선 때보다 훨씬 이른 시각에 당선자의 윤곽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은 오늘 채널A 개표 방송 보시면은 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또 앵커들이 준비하고 있는데 기자들과 당선자의 윤곽 가장 발빠르고 정확하게 채널A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 최대 격전지 중 또 하나로 꼽히는 강원으로 이번엔 가보겠습니다. 정권 교체에 이어서 도정 교체까지 하겠다라고 벼르고 있는 국민의힘과 현역 의원까지 차출해서 그걸 막아보겠다라고 맞서고 있는 민주당의 한판 승부가 벌어지는 곳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하죠. 강경모 기자, 강원도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여야 모두 막판까지 승리를 장담하지 못하는 팽팽한 승부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당선되는 강원도지사는 초대 강원자치도지사가 되기 때문에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문순 전임 지사가 3선을 지냈고 11년 만에 새로운 후보들이 맞붙습니다. 민주당은 현역 의원인 이광재 후보를 차출해 인물론을 내세웠습니다. 지난 2010년 강원도지사에 당선된 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년도 못 채우고 직을 반납했다가 이번에 다시 도전합니다. 민주당은 강원 지역에서 국회의원 3번, 도지사를 지낸 이광재 후보를 키워 강원을 키우자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는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 정권 교체에 이어 도정 교체도 이루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5.18 왜곡 발언으로 공천심사에서 배제됐다가 단식 농성 끝에 선거에 나왔습니다. 강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외가인데다 집권여당 원내대표 지역구이기도 한 만큼 최대한 윤심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두 후보는 같은 83학번인데요. 같은 시기 대학 시절을 보냈지만 이광재 후보는 86세대 운동권을, 김진태 후보는 공안검사를 거쳐 정치권에 입성해 승부를 펼치게 된 겁니다. 이광재 후보 출마로 공석이 된 강원도 원주갑 선거구에선 보궐선거도 이뤄지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원창묵 전 원주시장과 국민의힘 박정화 전 청와대 대변인이 국회의원 자리를 놓고 박빙 대결을 벌이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사전투표율이 전국에서 2번째로 높았는데요. 본투표율도 높게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청에서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자, 우리 취재 기자들 고생이 많습니다. 확실히 특집 김진애 돌직구쇼 시작부터 전국 각지의 격전지역 관심 지역에 우리 취재 기자와 중계차가 나가서 현장 분위기를 함께 시청자 여러분들과 보니까 오늘이 투표 날은 맞구나라는 현장 분위기가 물씬 느껴집니다. 여야의 막 뜨거운 열기와 경쟁의 분위기가 우리 취재 기자를 통해서 여기까지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는 채널A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특집 김진애 돌직구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준비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주제는 무려 4,125명을 여러분이 뽑으셔야 됩니다. 4,125명을. 급기야 탄핵 공방까지 막바지에 여야 간 일고 있습니다. 갑자기 웬 탄핵 공방일까 궁금하실 텐데 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유세가 어제로서 이제 종료가 됐습니다. 여야 주요 격전지와 주요 주자들의 마지막 피날레 유세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저희 김진애 돌직구쇼에서 특별히 준비했는데 영상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죠. 원인을 못하는 장관 그리고 윤석열 정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힘 있는 도지사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다시 뛰어야 합니다. 서울 수도권은 물론이고 전국에서 압승을 거두어서 170석 국회의석을 가지고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민주당을 겸손한 마음으로 만들고 더 이상 발목 잡지 못하도록
힘을 실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선이 정권교체의 전반전이라면 지방선거는 정권교체의 후반전입니다. 반드시 승리하여 정권교체를 완성합시다. 투표하면 투표해야 저렇게 험진 많고 말 바꾸고 재산 축소하고 대기업 입사 청탁 비리하고 하는 후보와 제가 박빙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참담하고 자괴감이 듭니다. 윤석열 정부가 정말 오버해서 사고 나지 않도록 잘 견제하고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도 예방주사 백신 역할을 할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 앞에 가서 용기 어천단을 부르는 오세훈 후보가 아니라 바른 소리를 전하는 송영길이라고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독선과 오만을 미리 막는 길은 유능한 인물들이 지방정부의 책임을 맡아 민생과 현장을 챙기도록 기회를 주는 겁니다. 기득권 양당 내로남불 정치에 개초리를 들어주십시오. 민생을 위한 다당제의 정치 실현을 위해 투표해 주십시오. 여야 주요 주자들의 피날레 유세 모습까지 하이라이트로 보셨습니다. 열기가 뜨겁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이번 선거 막바지 제기된 세 가지 공방, 세 가지 논란에 대한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논란부터 바로 시작하죠. 첫 번째 논란은 탄핵 공방, 탄핵 논란입니다. 박지원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탄핵을 언급해서 여야 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떤 연유로 임기 초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탄핵을 언급했던 걸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국민 여러분, 긴급하게 보고드릴 것이 있습니다. 남해군에서 박영일 국민의힘 후보가 돌린 동영상입니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이 남해군수 지지 연설을 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잠시 보시겠습니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이 동영상 제작을 허락했거나 알고도 묵인했다면 대통령의 선거 중대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탄핵까지도 가능한 중대 사안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민주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이야기였습니다. 윤석열 탄핵까지 가능한 중대 사안이다 라며 윤 대통령을 향해 탄핵을 언급하며 공세를 한 건데 논란의 영상이 어떤 영상인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남해군수와 함께한다 라며 AI 윤석열, 위키윤이 등장을 한 겁니다. 민주당의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이 영상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이 허가한 거 아니냐, 개입했다, 탄핵감이다 이렇게 공세를 한 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관위는 이걸 어떻게 보는지 일단 선관위의 시각이 궁금해지는데 본격적인 이야기 전에 선관위의 입장부터 한번 볼까요? 일단 민주당에서는 남해군수 국민의힘 후보를 고발했습니다. 남해군 선관위는 대통령 선거운동 당시 제작된 것으로 영상 자체는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원본 영상에 없던 자막을 넣는 것은 허위사실 표기 해당의 여지가 있다. 라고 선관위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에서는 아니 대선 때 있던 영상 갖다 쓴 걸 갖고 대통령 탄핵을 언급하는 게 무슨 상황이냐며 대선 불복 아니냐라고 맞불을 놨습니다. 이준석 대표입니다. 대통령의 선거 개입 운운하면서 탄핵이란 단어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것은 악의적이며 계획적입니다. 이것은 대선 불복의 의도가 명확합니다. 누군가가 대통령의 의중과도 전혀 관계없고 누가 보아도 보잡하게 몇 가지 자막을 추가한 것을
그것을 지금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탄핵이란 단어를 끄집어내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중은 신속하게 사과를 해야 됩니다. 해당 지도부 인사의 독단적인 언행인지 아니면 민주당 내에서 탄핵 프레임으로 선거를 몰고 가자는 의도가 상의된 바 있는지도 명확하게 밝혀야 될 것입니다. 대통령을 걸고 넘어진 의도 자체가 굉장히 저열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선거를 임박한 상황에서 여야 지도부가 벌인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탄핵 공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키윤 AI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이 나온 저 영상, 윤석열 대통령 탄핵감이다라는 민주당 지도부의 발언에 동의를 하십니까? 아니면 이게 대선 불복이라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주장에 동의를 하십니까? 그 이야기 나눠볼 텐데 국민의힘에서는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박대출 본부장, 취임사 잉크도 안 말랐는데 탄핵 우는 금도에 어긋나는 망언이다. 김포공항 해체론으로 집단 공황 온 것이냐. 김웅 본부장,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 최대한 빨리 고발장 접수할 예정이다라고 서로가 서로에게 고발 카드를 운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소위 탄핵 논란. 자, 일단 법조인의 시각도 한번 좀 궁금해지고 또 베테랑 정치인의 시각도 좀 궁금해집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일단은 그 위키윤, AI 윤석열의 저 영상,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이거 탄핵감이다라는 주장인데 법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공직선거법 250조에 그 허위사실 공표죄가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 3천만 원 이하 그 벌금이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데, 그런데 대개 허위사실 공표죄는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후보자 자체의 경력, 그다음에 특히 학력, 뭐 내가 뭐 좋은 대학 안 나왔는데 마치 좋은 대학 나온 것처럼 무슨 뭐 최고 경영자 과정 같은 거 나왔는데 정식으로 학위를 받은 것처럼 이런 경우에는 거의 다 이제 처벌을 갖다 받는데, 근데 허위사실의 범주에 어떤 게 들어가냐면요. 특정인의 지지 여부에 관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것도 해당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굳이 저 박군수 후보자를 지지하지 않았는데 지지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하는 게 과연 어떨까?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선관위에서도 나왔지만 저게 옛날은 아니죠. 얼마 전 그 대선 때 만들어진 것이고 거기에 뭐 이렇게 좀 조잡하게 자막을 갖다 넣은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그 선관위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 것 같지만 이건 또 남의 군 선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급 선관이 의견이 틀릴 수 있고, 무엇보다도 고발이 됐을 때 그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해서는 이제 AI 관련된 거니까 아직까지 선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귀추가 주목되는 건 사실인데. 그렇군요. 그럼 탄핵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거는 진짜로 잘못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탄핵과 관련해가지고 우리나라 헌법에 있는데 사유는 간단해요.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다. 그런데 저기에 저 행위에 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어떤 관여를 했을 것인가? 저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 박군수 후보자가 이제 자기가 유리하기 위해서 그런 걸 갖다 한 것인데 거기에 견강부회식으로 대통령까지 넣어서 심지어 이거를 갖다 탄핵을 한다? 옛날에 어떤 노래가 있었냐면요.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이란 노래가 있었어요. 저는 그 기사를 딱 보는 순간 아직도 민주당은 굉장히 오만하구나. 왜냐하면 탄핵을 아무렇게나 발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일반 사람과 틀리 대통령은 탄핵 발의하려면 제적 과반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민주당이 지금 170석 넘게 갖고 있고 그다음에 그 제적의 3분의 2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탄핵까지도 가결시킬 수 있다. 예컨대 민주당이 그만한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면 지금 과연 박지원 위원장이 탄핵 운운할 수 있겠는가? 만약에 이런 정도 사안 가지고 대통령 탄핵하겠다라고 그러면 대통령 임기 뭐 한 1500 몇십 일 동안에 뭐 수백 번도 탄핵을 당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모습을 보면은 조금 전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게 대선 불목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뭐 그렇게까지 볼 생각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아직까지도 민주당이 굉장히 그 선거 전날까지도 오만하게 비춰지는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익준 변호사님 의견이었습니다. 탄핵감은 아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저렇게 발끈 탄핵까지 언급하면서 발끈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주 의원님?
글쎄요, 이제 막판이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래도 정당의 비대위원장, 공동 비대위원장은 어쨌든 정당 민주당이 가장 권위가 있는 지도부란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런 영상을 틀면서 지역 선관위에 질의 안 했을까? 질의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뭐 틀어도 된다 하니까 아마 그렇게 틀었을 텐데, 물론 논란이 있겠습니다. 만약 지역 선관위와 중앙 선관위 입장이 달라질 수도 있고 집중적으로 들어가면 저게 불법이라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AI 윤석열을 가장해서 그 안에 남의 군수 이름이 나왔다면 이건 진짜 탄핵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공직적으로 대통령이 개입해서 지시를 내렸다면. 만약에 진짜 윤석열 대통령이 그 입으로 남의 군수를 지지합니다. 이러면 그건 탄핵감이다. 예, AI 선관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과거 시점의 영상이 아니라 최근에 대통령이 만들었다면 그것은 논쟁이 있을 수 있겠죠. AI라는 걸 가장을 했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개입이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그게 이틀 뒤든 사흘 뒤든 실제로 그것이 탄핵감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법을 위반하면. 그게 뭐 선거 불복이, 대선 불복이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다. 그렇군요. 다만 민주당이 고민해야 될 것이 지금 비대위원장이 이 시점에서 탄핵이란 말을 하는 것이 과연 이번 선거에 이로우냐. 저는 이롭지 않았다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권위를 지닐 만한 정도의 내부 검토 없이 저런 말을 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기 때문에 민주당에도 조금 너무 경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전윤교 의원. 네, 사실 그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탄핵까지 간 것은 저는 사실 좀 부적절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윤석열 대통령이 설사 지시를 했다 하면은 문제가 되는데 지시를 했을 것 같지 않고요. 사실 AI 윤석열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사용한 거기 때문에 이것이 대통령의 지시로 그리고 대통령까지 엮어서 탄핵까지 이야기하는 건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 거는 이준석 대표도 굳이 이것을 대선 불복까지 끌고 가야 될 것이냐. 라고 해서 사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이나 이준석 대표가 서로 지금 급한 것 같아요. 서로 급하다. 그러니까 이제 선거가 막바지가 되다 보니까 갑자기 가지도 않아야 될 탄핵 운운을 한 것도 사실 문제가 되는데 이 탄핵 운운을 했다고 해서 대선 불복까지 끌고 가는 이준석 대표의 모습도 서로가 지금 그 불편하지 않을까. 차라리 저도 그 김명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이제 비판을 하려고 하면 박지원 비대위원장께서 지금 그 울진에 큰 불이 나고 밀양에 큰 불이 났는데 강아지를 산책시킨다거나 그 북한에서 미사일을 3발을 쐈는데 다음날 만취 사진이 떠도는 논란을 이야기하던가 차라리 이런 쪽으로 비판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AI 윤석열의 프로그램 가지고 탄핵을 응원했던 것은 조금 좀 많이 나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대선 기간 윤석열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모든 유세를 보좌했던 김병민 전 대변인. 그러면 저 영상이 어떻게 나온 겁니까? 아까 뭐 기사에서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이게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나와서 남의 군수 밀어주네 이렇게 볼 수도 착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진실이 뭡니까? 진실이? 그러니까 위키윤이라고 하는 AI 윤석열이 있고 여기에는 이제 각 지역마다 대통령이 가서 이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라고 후보 시절 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역에 맞춤형으로 위키윤이 영상을 제작해서 만들게 된 것이죠. 아까도 보면 영상이 꽤 잘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입장에서는 과거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AI 윤석열을 통해서 만들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활용을 하고 싶었던 모습이고 과거에 썼던 영상을 쓰면서 옆에 자막을 아마 함께 남의 군수가 함께 한다는 듯한 자막은 어떤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 내용은 이 지역 내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이고 한 단계 더 나가서 만약 AI 윤석열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에 해당 당사자가 아니라 누군가가 자막을 내용을 정보를 집어넣어서 이게 구두로 구현되게 됐을 경우는 딥페이크 기술에 따라서 선관위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도 아직은 가야 될 영역이기 때문에 전문가마다 의견이 혼재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AI 윤석열이 직접 얘기한 것도 아니고 대선에 썼던 영상에다가 일부 자막을 입혀서 지역 내에 벌어지고 있는 걸 대통령을 끌어들여다 탄핵을 언급하게 되니까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유권자들이 바라보게 되는 건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갖고 윤석열 새 정부 발목 잡는 것 아니야? 그러니까 발목 잡기보다는 오히려 새 정부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하는 쪽에 지금 막 여론이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에 정확한 빌미를 주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본 개인의 생각인 것인지 아니면 민주당 전체 생각인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현재의 흐름 속에서 지방선거 어떤 모습을 유권자들이 원하는지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한 가지 더 탄핵이란 단어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에 관련된 그 트라우마를 민주당이 기억하게 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번 선거를 두고 결코 꺼내서는 안 되는 일이었을 거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민주당의 다수의 의견이라고 볼 수 전혀 없다, 볼 수가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이것은 좀 더 많이 나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 다수의 의견들도 이 탄핵 운운까지 꺼낸 것은 조금 부적절하다라는 의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대위원장의 의견이긴 하지만 사실 부적절했다라는 의견도 많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고요. 추가적으로 사실 딥페이크 기술과 관련해서는 선관위에서 뚜렷한 이제 규칙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딥페이크를 활용한 이런 선거원들이 굉장히 형용할 텐데 여기에서 명확한 기준과 근거를 세워놓지 않으면 이런 논란들이 계속 증폭될 것 같아서 선관위도 근거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논란 탄핵 공방 그 이야기 들려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 논란 바로 넘어가죠. 두 번째 논란은 바로 김포공항 이전 논란, 김포공항 공방이 되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이재명 후보의 김포공항 이전이 졸속 공약이다, 현실성이 없는 공약이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입니다. 김포공항 폐항이죠. 사실 이재명 후보가 계속 궤변을 일삼고 있는데 김포공항의 폐항 이후에도 제주 관광 수요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원주나 청주로 사람을 보내도 다 타고 올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재명 지사가 좋아하는 예를 들어 초밥이 가게가 멀어지면 적게 먹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수요와 공급의 기본 논리도 모르는 그런 무식한 발상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계속해서 이제 초밥 소고기 얘기를 꺼냅니다. 초밥집이 멀어지면 초밥을 덜 먹게 되는 거다. 즉 김포공항이 없어지면 제주를 덜 가게 되는 거다. 제주 관광에 타격을 주는 거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측은 김포공항을 없애도 제주 관광은 영향이 없다 내지 적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김포공항 논란이 뜨겁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김포공항 이전 공약은 안 된다라는 반대 의견이 나오자 송영길 후보 등은 오세훈 시장이 과거에 김포공항 이전 얘기했다라고 맞불을 놨습니다. 송영길 후보 이야기 들어보시죠. 아주 상당히 오세훈 시장이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다. 이런 부분을 들었는데 머리가 나빠서 그럴까요? 작년에 했던 이야기를 마치 그냥 뭐 서울을 망하게 한 것처럼 이렇게 호들갑을 떨고 이준석 대표는 자기 집부터 좀 챙겨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포공항을 인천공항으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가요? 상당히 경청하고 검토해볼 만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진행을 좀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한번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 사안이 서울시 독단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사업인 것은 아마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국토부와 논의가 선행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공항공사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는 사안이고 참 감명 깊게 잘 들었습니다. 저렇게 그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 줄 미처 상세히 알지 못했었는데 많은 공부를 했고요. 아직까지야 결론을 내기에는 조금 더 여론이 성숙하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가능한 얘기인 합니다만은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하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 발언을 거론하며 송영길 후보는 오 시장이 머리가 나빠서 그러냐라고 공세를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어떤 입장일까요? 악질 사기극이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처음엔 생떼로 봤는데 이제 보니 알면서도 국민 속이고 선동하는 악질 사기다. 이재명 깎아내리기만 눈멀어 헛발질, 최악의 자살골이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자 오세훈 시장은 이 영상 그리고 송영길, 이재명 두 후보의 공세에 대해서 뭐라고 반박했을까요? 오세훈 시장입니다. 시의회에서 시의원이 이런 의견이 있는데 이거 검토해 주세요 하는데 그거 일고의 가치도 없다. 답변을 그렇게 합니까 시장이? 여러분 송영길 후보가 이제 다급한 모양입니다. 무리스러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쓰럽죠? 우리 신경 쓰지 맙시다. 마침 오늘 서울시 부시장 출신의 패널이 앉아 계십니다. 김영주 의원님, 서울시에서 정무부시장 하셨잖아요. 네. 서울시 의회에 출석한 오세훈 시장이
민주당 다수 서울시 의회 시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대목이었는데 자, 논란의 여지가 좀 있어 보입니다. 송영길 후보와 이재명 후보는 젖된 오 시장이 적극적으로 찬성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들어봤지만 그런 장점도 있군요. 현실성은 좀 검토해 봐야겠습니다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는 투였어요. 네. 자, 과연 이거를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던 것처럼 찬성해놓고 나중에 반대한다라는 악질 사기로 볼 수 있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시장이 스스로 이걸 계획을 추진해서 진행했느냐 아니면 시의회 질의에 답변했느냐 그런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시장 입장에서는 지금 국민의힘이 서울시 의회의 교섭단체도 구성 못하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실제로 시의원 수가 안 돼서 예. 교섭단체도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압도적인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최대한 예우를 갖춰서 답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부시장 때 마곡 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도 보면 김포공항 때문에 고도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예. 또 공항 근처에 소음이 있고요. 굉장히 불편함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인천으로 보면 계양구가 그게 해당될 수도 있고 광수구가 해당될 수도 있고 목동 양천구가 해당될 수 있고 그 지역의 시의원 입장에서 다른 대안이 있느냐 물어볼 수 있고 진지하게 서울시도 이 문제를 고민한다. 이렇게 시장이 답할 수 있는 부분이죠. 저걸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다라고 하는데 좀 무리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다만 제가 외국에 가면요. 예. 모스크바는 물론 뭐 시가 다릅니다만은 공항이 6개 있습니다. 6개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통폐합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앞으로 자가 비행기, 경비행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공항을 오히려 작게 넓히는 그런 트렌드거든요. 뭐 수원 비행장도 공항으로서 더 해야 되고. 그러니까 실제로 물론 서울공항도 그런 문제가 있어 개발 부분 때문에 더 광주로 옮긴다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실제로 미래를 보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가 그런 측면에서 조금 지금 이재명 예. 또 송영길 후보의 주장이 좀 너무 세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서울시 정무 부시장을 하셨던 김용주 전 의원님의 견해 들어봤습니다. 이제 궁금한 건 과연 김포공항 이전 공약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금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자면 지난 대선 이재명 캠프 비서실장, 선대위 비서실장을 했던 제주도의 민주당 후보도 반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가 공약 강행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이재명 후보는 이에 대한 국민의힘 공세가 자살골이 될 거다라고 비판했는데 과연 이 공약이 개항을 선거에 먹히냐 아니면 이 공세가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 자살골이냐 아니면 이재명 후보 공약이 자살골이냐 여야 두 분의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먼저 김병민 의원님. 네, 선거를 얼마 앞두고 나온 공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애당초에 계양을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지지율이 굉장히 높게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예. 넉넉하게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무연고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출마하고 계양을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곳들까지 돌면서 지지 유세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번 지방선거의 구원투수로 사실상 민주당이 불렸던 거죠. 예.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이 김포공항 이전 논란이 막 이슈가 되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 일치가 되지 않는 상황이고 네. 오히려 이재명 후보에 대한 개항 지지율이 더 떨어지는 것 아니냐, 위험한 것 아니냐고 하니까 구원투수 이재명을 구하러 민주당 지도부가 간다. 이런 기사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적으로 이 정도까지 위기가 처했으면 이 공약에 대해서 철회하거나 아니면 민주당 전체에 대한 의견들을 합치하고 난 다음 고민하겠다 정도로 물러서야 정상일 것인데 이재명 후보는 꿈쩍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지방선거 전체가 송영길 후보가 서울에 연고가 없는 상태에서 인천시장이 갑자기 시장을 지냈던 인천 국회의원이 자리를 물려주면서 서울로 오게 되는 과정이라든지 그 빈 공간에 이재명 후보가 들어가게 되는 여러 상황들을 보건대 정말 지방선거의 민생을 챙기고 민주당이 대선에선 패배했지만 다시 한번 도약하는 정당으로 나가려는 의지가 있는 것이냐 예. 아니면 대선에서 패배한 이재명 후보를 구하기 위해서 이 일련의 상황들이 움직인 것이냐 이런 고민이 들게 만드는 대목인 것 같아서 이 김포공항 이전 이슈 논란은 결국 돌고 돌아 이재명 후보로 향하게 되고 만약에 오늘 선거에서 민주당이 안 좋은 결과를 나오게 되면 김포공항 이슈와 이재명, 송영길 투톱에 대한 책임론 피해가기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김병민 전 대변인이 보기에는 이게 뭐 개항을해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를지언정 전체 선거에서는 악영향을 미칠 거다. 결국 이번 선거를 이재명 구하기에
몰두하는 것이다라는 비판을 해주셨어요. 자, 전영기 의원님, 민주당 지금 경기도 선거 뛰었잖아요. 이제 그런 문제예요. 이재명 후보가 사느냐, 아니면 제일 좋은 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후보도 살고 다른 지역의 민주당 후보도 같이 사는 게 가장 베스트. 근데 민주당 주요 인사들 입에서 이번 선거 어렵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느니만큼 전체 선거 판세가 유리한 게 나을지, 아니면 이재명 후보만 살고 딴 데가 좀 안 좋을지, 뭐 이런 문제 지금 김병민 전 대변인도 비판하거든요. 과연 김포공항 이전 공약이 쉽게 말해서 제주도 선거에는 제주도 후보가 반대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전체 후보가 사실 승리를 하는 것이 당연히 저희로서는 좋은 입장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그 김영주 의원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공항이 이제 작고 많이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것이 지역 발전에도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경기 남부 같은 경우에는 경기 남부공항, 그러니까 군공항으로 활용되고 있던 것을 민간공항으로서 이제 병합해서 사용하는 것까지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포공 논의가 저는 더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뭐 폐기로 가느냐 이런 부분보다는 더 많은 공항들이, 그리고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어떠한 방식을 찾아야 될지, 어떠한 방식이 더 유리할지 한번 따져보는 것이, 그리고 논의가 붙여지는 것이 더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군요. 자살골 논란에서는요, 사실 국민의힘이 자살골이다라고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국민의힘에서 공천한 구청장 후보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김포공항과 관련된 공약을 하니까 엄청난 비난을 했다는 거죠. 오세훈 시장도 비난을 했고요. 이준석 대표도 굉장히 강하게 비난을 하고 뭐 많은 심한 말까지 했던 거죠. 근데 그 국민의힘에서 공천한 구청장 후보도 해당 공약을 했기 때문에 이 자살골이라고 하는 것이 본인들 공천 한 사람은 되고 이재명 후보가 공약한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내로남불을 느끼고, 그러면 그 사람의 공약도 잘못된 것이냐, 여기에서 자살골 논란까지 나온 것이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야 의견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 논란은 앞서 탄핵 논란에 이어 김포공항 논란이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논란, 세 번째 공방은 노인 폄하 논란인데,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 상대 후보에게 나이와 관련된 폄하 발언을 했다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떤 일일까요? 함께 보시죠. 송기훈 증평군수 후보인데, 송기훈 후보는 연기자죠. 인기 탤런트 연기자이기도 합니다. 자, 76년 MBC 공채에 데뷔했고 52년생 올해 71살의 송기훈 후보를 겨냥해서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4년 군정 맡기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 70 넘으셔서 새로운 걸 배우시기는 좀 그렇다. 하시던 일 계속 쭉 하면 좋겠다라고 상대 후보가 70세가 넘었기 때문에 뭘 할 수 있겠냐라고 나이를 언급한 겁니다. 자, 그러자 국민의힘 쪽에서는 윤호중 비대위원장을 향해서 나이에서도 내로남불이다라고 강한 비판을 하고 있는데, 바로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비단 얼마 전 발언입니다. 586은 물러나야 한다라는 박 전 비대위원장과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책상 치며 싸웠는데, 나이 갖고 몇 살 됐으니까 그만해야 한다, 이런 방식은 부적절하다라고 586 나이 갖고도 나이 얘기하지 마라 라고 발끈을 했었는데, 정작 상대 후보가 70세 넘었다고 뭘 할 수 있겠냐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부분을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은 나이까지도 내로남불, 내 나이는 숫자고 남의 나이는 용서의 기준이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이 논란 어떻습니까? 뭐 이런 노래가 있죠. 내 나이가 어때서? 라는 노래가 히트치고서 사실은 남의 나이 갖고 뭐라고 안 하는 문화가 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남의 나라, 왜냐면 이게 60세가 넘으신 분도 70세가 넘으신 분도 나이 듣기 전까지는 굉장히 젊어 보이신 분들이 많고, 이제 그 70세 넘은 분들은 노인정 못 간다. 왜냐면 가면 물 떠야 된다, 막내라고.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송기훈 후보는 당선되기 딱 좋은 나이인데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당은 어르신들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지가 너무 이렇게 안 나오니까. 반대로 국민의힘은 젊은 층에 대해서 별로 인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젊은이들을 어떻게든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민주당은 어르신들을 폄하하고 그런 식으로 딱 하니까, 그러니까 더 마음을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찾아봤어요.
민주당 그 단체장 후보 중에서 제일 고령자가 부산에 구청장으로 나오신 분이 2분 계신데 2분 다 75세시고요. 아, 민주당 후보가 75세입니까? 네, 뭐 문창무, 노기태 후보 이런 분들이 75세로 무소속 빼고는 아마 거의 최고령인 것 같아요. 국민의힘보다도. 그다음에 용인시장으로 나오신 분도 70세 넘으셨고,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 배우는 잘 배우시는 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저보고 변호사하고 있는데 갑자기 의사 역할 해라 못하거든요. 예. 저보고 뭐 갑자기 뭐 시장 역할 해라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배우들은 온갖 역할을 다 하면서 간접적으로 체험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윤호중 위원장이 나는 정치인이고 당신은 배우니까 그냥 이런 거 못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맞지 않는 것 같고, 최종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는 헌법상 평등권 위반입니다. 왜냐하면은 나이나 뭐 그 성별이나 뭐 종교나 이런 거 가지고 절대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예. 나이가 요즘 뭐 70세면 한덕수 총리도 70세 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나이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고, 사실은 뭐 대통령 말씀하셨지만 이런 게 바로 반지성적인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사실은 뭐 김영주 의원님 이 민주당 주자 중에서 선거를 앞두고 나이 언급했다가 흑역사가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뭐 잘 아시지만 정동영 의장이 60세 이상은 투표 안 하고 집에서 좀 쉬셔도 된다라는 말. 왜냐하면 지지율이 안 나오니까 그 연령에서. 그리고 옛날에 유시민 씨가 50이 넘으면 뇌세포가 변화가 되고 뭐 60 이상이면 자리 안 맡기겠다라고 했던, 본인도 뭐 그 나이를 넘으셨는데 뭐 그런 일 있지 않았습니까? 제 선거 때 그랬죠. 정동영 17대 선거를 시작하는데 사실은 좀 억울한 면도 있어요. 예. 무슨 얘기냐면 대놓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젊은 대학 기자들이 이렇게 간담회를, 정동영 당의장 간담회 하면서 그냥 그 젊은 사람들 앞에서 그냥 이제 너희들이 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응원 차원에서 이제 좀 나이 든 사람들은 이제 좀 쉬어야지 이렇게 한마디 하신 건데, 그게 드러나서 선거판에 뭐 크게 일주일 동안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예. 선거 4월 15일 선거인데 4월 첫 주에 딱 선거를 하는데 노인들한테 계속 그냥 꾸지름만 받으면서 일주일을 지역도로 다니면서 이제 일주일이 지나가니까 그 노임들이 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몇 년생입니까? 42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송기훈 후보가 52년생, 바이든보다 10살이나 어린 나이고, 한참 동생이네. 네, 100세를 뭐 살다 보니라고 쓴 김영석 교수가 70세가 가장 연애하기 좋은 나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60대만 하더라도 아이 키우고 여러 가지 자유롭지 못하다. 어떤 면은 100세 시대에 70대는 정말 군수하기 좋은 나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서울시도 뭐 인생 이모작 센터도 있고 이제 60부터 새로운 절반의 인생이 시작되는 건데, 저런 말씀을 했다는 것은 사실은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큰 실수를 하셨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논란이 일자 하루 만에 윤호중 비대위원장도 소위 사과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연기자로서 성공하신 분이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연기자로 계속 남으시면 어떨까 하는 덕담을 드리다가 조금 표현이 과했던 것 같습니다. 송기훈 후보님 사과드리고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직접 만나 뵙고 사과드릴 생각도 있습니다. 네,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또 이 거듭 사과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미니 총선급 7곳의 국회의원 재보궐선출도 함께합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중에서도 인천 계양을 선거가 뜨겁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윤영선 후보가 막판까지 지지를 정말이지 호소했습니다. 인천 계양을 재보궐선거가 이렇게 뜨거워질 줄 세상에 누가 알았겠습니까? 들어보시죠. 여론조사 어쩌고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조사 결과를 조작한 것은 아니겠지만 여러분들 전화 오면 안 받지 않습니까? 귀찮아서 끊어버리잖아요. 서구 선진국은 여론조사 응답률 2%, 3% 발표 금지시킵니다. 조작해서 잘못하면 여론을 왜곡하기 때문에 발표를 못하게 합니다.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투표하지 않습니다. 투표하면 이깁니다. 여러분의 내일 선택이
계양이님을 자랑스럽게 할 수 있고 계양을 위대하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소중한 표가 너무나 소중합니다, 여러분. 꼭 투표하셔서 계양의 진짜 새 역사를 만드는데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계양을 선거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박빙으로 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대선 주자였던, 그것도 엄청난 표를 얻었던 이재명 후보가 정치인으로서 기사회생을 하느냐 아니면 치명상을 입느냐의 구도가 한쪽에서는 또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죠. 계양을에 쏠린 눈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결과에 당선된 큰 표차로 이길 경우는 뭐 체면치레, 차기 당권 가도도 유리하다. 패배된 무명 정치인에 패배한 위상 타격, 김포공항 이전 논란 책임론, 선대위원장 불구하고 계양을에 발이 묶였다. 만약에 전체 당 선거가 지고 본인만 이겨도 책임론은 불가피. 이래저래 계양을 선거 결과가 의미가 해석이 될 것 같은데, 김영주 의원님. 네.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계양을 해서 경우의 수입니다, 여러분. 윤영선 후보가 이길 경우, 다시 말해서 이재명 후보가 패배할 경우, 이건 민주당 입장에서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 이 경우 1.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재명 후보가 이기되 정말로 근소하게 겨우 이길 경우. 그리고 다른 선거, 민주당의 다른 선거가 안 좋을 경우. 세 번째 시나리오는 이재명 후보가 크게 계양을 해서 이길 경우. 자, 이 세 가지 결과에 따라서 향후 정치적 의미가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뭐 역으로 보면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크게 이겨도 크게 이익 보는 선거는 아니죠. 왜요? 실제적으로 보면 어차피 어떤 면에서는 그게 당연한 그 정도 눈높이에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라면 기대감이라는 대선 게. 후보에 대한 기대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리스크가 굉장히 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이기는 것도 지는 것과 같은 결과인 거고. 그런데 왜 리스크가 크냐면 어쨌든 누구나 다 알다시피 대통령 취임 20일 만에 선거가 쉽지 않은 선거인데 너무 쉽게 봤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김포공항 문제만 하더라도 과거에 대선 후보 시절에 김포에 갔을 때는 김포공항이 우리의 자랑이라고 했다가 갑자기 옮겨야 된다고 했을 때 큰 정치인으로서 저 사람 일관성이 있어? 입장에 따라 너무 표변해. 이런 부정적 이미지를 덧칠 하고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지금 뭐 숨길 수 없게 판세 분석이라고 하는 게 국민의힘이 9개 이길 거냐 10개 이길 거냐 대체적으로 17개 중에 다수를 차지할 것으로 뭐 예상되는 그런 투표 결과 아닙니까? 국민의힘의 자체 분석에 따르면. 예, 자체 분석에 따르면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이재명 후보의 처지가 상당히 어려운 처지다. 그런 의미에서라도 상당히 큰 차이로 이겨야만 본전이라도 뽑는데 예. 그게 쉽지 않다. 네. 의외로. 왜냐하면 저 지역조차도 계속 이겼습니다. 광진도 예를 들면 제가 광진에 정치를 했습니다만은 5번 계속 민주당이 이겼지만 과연 지금 현재 민주당의 광진을에 재보궐선거가 있었다고 해서 5번 이겼다고 절대적으로 유리할까?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국민의힘이 저렇게 윤영선 후보를 말하자면 지역 밀착한 후보를 한 건 굉장히 잘한 선택이다. 다만 제가 봤을 때 윤 후보가 조금 의사로서의 자기 전문성과 긍정적인 내러티브 내레이션, 자기의 어떤 수사학을 하지 않고 방송에 보일 때마다 뭐 도망친 놈 뭐 이렇게 낡은 정치인의 워딩을 하고 있다는 게 매우 안타깝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여야 모두 총집결, 승부처 경기 백병전.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모두 경기도지사 선거의 막판에 총집결을 했습니다. 각각의 장면 보실 텐데요. 먼저 국민의힘이 경기지사 탈환이 완벽한 정권교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께서 가장 아끼고 믿고 신뢰하는 김은혜 후보가 지사에 당선되면
중앙정부와 경기도부가 힘을 합쳐서 새로운 경기 특별도를 만들겠죠, 여러분. 민주당에 가서 꼬리 내리고 이재명이 아바타 그런 놈에서 뒤에 쫄쫄쫄쫄 이런 모습으로 경기도지사겠다는데 여러분 이거 영남이 됩니까? 김원혜 후보님이 윤핵관 중에 최고 윤핵관입니다. 제가 본 사람 중에 가장 진실하고 가장 간절한 후보 김은혜 후보입니다. 제가 정부와 함께 설득해서 하나라도 더 국민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일꾼으로 저를 한 번만 봐주십시오. 자,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이번 선거가 어렵다, 경기도는 꼭 사수해야 한다라고 간절히 읍소하는 유세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제 마음 가장 밑바닥에서 나오는 진정성을 가지고 호소드립니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한 표가 너무나 간절합니다. 고의로 재산 신고를 축소하고 TV 토론에서 거짓말을 했다면 자신이 공언한 대로 처벌을 받아야 할 위중한 사안입니다. 당선돼도 무효될 선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그냥 조용히 물러나시기 바랍니다. 거짓말의 여왕이 부럽지 않을 것입니다. 말로 출세하다는 결국 거짓말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경기 상당히 좀 뜨겁습니다. 특히 경기도지사 선거 각종 여론조사에서 승부를 알 수 없는 막판 경합 상황까지 이어지면서 경기도지사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정말 여야 모두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민주당에서는 김은혜 후보의 재산 축소 신고 논란에 총공세를 벌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윤호중, 경기도민 참정권 행사 위해를 가한 명백한 범죄다. 박지원, 본인 재산도 제대로 계산할 줄 모르면서 경기도 예산 관리하겠나라고 비판을 했고요. 김동연 후보는 아예 재산 축소 공고문을 붙이고 유세를 했습니다. 자, 바로 이 모습입니다. 이 재산 축소 신고 논란을 두고 여야 간에 공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김기현, 나는 판사했던 사람이다. 김은혜, 고의성 없기 때문에 유죄가 될 여지가 없다. 고의성이 없다. 실무자의 착오다. 이소영, 저는 김현장 변호사 했던 사람. 판사 그만둔 지 너무 오래된 것 아니냐. 김기현 전 원내대표를 비판했습니다. 감 떨어지셨을 텐데 판사팔이 거짓말 그만하라. 라고 굉장히 격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은혜 후보는 지난 신고 내용 그대로를 실무자가 그대로 제출한 거다. 고의로 누락하거나 항목을 뺀 게 아니다. 라고 항변을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고의로 재산을 누락했다. 경기도 시민의 참정권을 위해를 가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여야 뜨겁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여야 두 분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전용기 의원. 네, 굉장히 많은 재산을 누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억이 넘죠. 16억 가까운 그 금액을 누락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이고요. 사실 민주당에서 먼저 제기한 의혹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TV토론에서 강용석 후보가 김은혜 후보에게 이거 왜 누락을 해서 신고를 했느냐라고 질문을 했고, 사실상 안 했다라고 이제 본인은 그렇게 이야기를 TV토론에서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저께, 그러니까 그저께에 선관위에서 이것은 허위로 판명이 되었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선관위에, 중앙선관위원회에 공지가 올라갔고, 오늘 투표소에 가보면 경기도에 있는 많은 투표소에 6장 이상의 공고문이 붙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권자에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끔 이것은 허위사실로 판명이 됐다라는 공고문이 붙기 때문에 이거 유권자께서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이건 고의로 재산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거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그러니까 공직자 재산 신고 때에 준해서 했다라고는 하지만 선거 때에는 이 평가액을 다시 한번 평가를 받아봐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명확하게 기재를 해서 국민들께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는 선거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과거에 있었던 내용을 그대로 옮겼었다. 그것은 사실상 바람직하지 않은 공직자의 자세다. 저희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김병민 전 대변인. 네. 재산 신고가 이제 축소 신고가 됐던 내용들 때문에 아마 공고문이 붙어 있을 겁니다. 아마 이 내용들을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다 지켜보시면서 판단하고 선거에 임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굳이 재산을 일부 의도적으로 축소 신고를 하면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있겠는가라고 하면 그 실익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도 실무자의 착오가 있었던 점들에 대해서 고개를 숙였던 점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내용 하나를 이제 선거 마지막 순간까지 딱 잡아서 네거티브 선거로 끌고 가는 민주당의 모습이 매우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요. 경기도민의 삶에 관해서 민생을 다루되 지방자치단체 선거 국면에서 시작과 달리 점점 시기가 지날수록 민주당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결국 이 문제를 극복해내고자 민생의 삶과 관계없는 네거티브 선거에 몰두하는 모습이 너무나 강하게 비춰집니다. 재산 축소 신고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각종 네거티브로 김은혜 후보에게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아마 지금 김은혜 후보가 초창기부터 선거운동을 치러가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당선인 대변인까지 지내면서 가까이 새 정부와 함께 경기도를 힘있게 끌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공약들을 제시하고 분위기가 한껏 달아오르자 이 문제에 대해서 경기도의 삶과는 좀 관계가 없는 방식의 정치 공세로 변질된 것이 아닌가 아쉬움이 느껴질 수밖에 없고요. 김동연 후보도 본인이 얘기하고 있는 경제 등에 대한 경쟁력이 있는 후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이런 네거티브 뒤로 좀 물려내고 정말 국민들, 특히 경기도민들에게 실생활에 가장 도움이 되는 지방자치 본질에 대한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한 점 매우 아쉽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이게 네거티브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후보도 5억 재산 신고 누락하지 않았냐라며 반박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김은혜 경기도민에 사죄하고 사퇴하라라고 얘기하자 국민의힘에서는 당신은 5억 왜 누락했냐. 2020년 3월 26일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재산 변동 신고 시 채권 5억 5천만 원 누락해 실제 1,500만 원 세금이 줄었다라는 부분을 언급합니다.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고의가 아닌 실무자 착오다 라고 항변했습니다. 권성동 원내 김은혜 향한 민주당 비판 이재명 후보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냐. 본인 과거 잘 알고 있었을 텐데 오히려 김은혜 공격 앞장서는 표리부동의 전형 고농축 구태정치다. 고농축 구태정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용주 의원님. 네. 두 분 다 항변 내용은 똑같아요. 고의가 아닌 실무자 착오다. 그러면 김은혜 후보의 재산 착오와 이재명 후보의 그 신고 누락이 어떻게 다르다는 겁니까? 뭐 둘 다 불성실 신고죠. 예. 그러나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김은혜 후보의 불성실 신고가 덮어지는 건 아니죠. 우리 후보가 잘못했다고 해서 니네 후보도 잘못됐지 않냐. 그런 것은 적절하지 않고 더군다나 김은혜 후보는 토론에서도 사실과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재산과 관련해서. 결과적으로는 4분의 1인데 8분의 1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부분이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왜 네거티브하고 다르냐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관위가 그런 문제가 있음을 공표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실 자체를 뭔가 불성실하고 잘못된 신고를 했으면 엄숙하게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도지사 후보가 그런 태도가 맞지. 조사해가지고 당신들도 그런 적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은 별로 그렇게 성숙한 자세가 아니다. 실제로 아마 문제가 되면 토론이 문제가 되면 결과적으로 이재명 후보도 그런 그 재판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토론회 과정에서 과연 허위 사실이냐 아니냐 논박이 있지만 김은혜 후보도 그런 논박으로 재판을 할 수가 있어요. 자기 재산에 대해서 방어를 자기 재산도 모르는 사람이 뭐 경기도 예산을 뭐 서울시만 해도 40조가 넘는 예산을 할 텐데 경기도도 그런 준하는 큰 예산을 어떻게 이끌고 갈 거냐 하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영준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김은혜 후보가 부잣집에 시집간 것 같아요. 예. 그 남편 재산인 것 같은데 그 공직선거법 110조의 2조에 보면 선관위가 관련 자료 등을 통해 가지고 확인을 갖다가 한 결과 공표된 사실이 거짓으로 판명된 때에는 지체 없이 공고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김은혜 후보도 아마 인정을 하고 있으니까 이 16억 누락한 거는 객관적으로는 거짓으로 공표된 것이다. 그 누락한 거는 그건 사실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문제는 250조에 나와 있는 허위사실 공표죄가 되려면 이러한 객관적 사실 말고 두 가지가 더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당선될 목적이라고 하는 주관적 그 요소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고의가 필요한데, 이 고의가 있었다라고 볼 것이냐 없었다라고 볼 것이냐는 사람 마음이니까 다른 사람 마음 속에 들어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들을 가지고 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제가 판례들을 쭉 찾아봤어요. 예. 그래서 이 허위 사실 공표와 관련된 판례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경력, 특히 이제 학력과 관련해서는 이제 유죄 판결이 거의 대부분이었고, 재산과 관련된 판례는 거의 없었는데, 하나가 제가 찾은 거는 어떤 게 있었냐면, 차명 예금을 갖고 있었는데 그 차명 예금을 신고를 안 한 거예요. 그 의도적으로 축소한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이제 그 유죄 판결을 받았던 것이 있는데, 이와 같이 지금 16억이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한테는 엄청나게 큰 금액이지만, 그 김은혜 후보 측, 특히 이제 남편 측에서는 10%도 안 되는 그런 금액이니까 뭐 10% 정도 차이가 있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지 간에 김영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은 그 후보로서는 굉장히 좀 치명적인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흥미로운 장면이 판사 출신의 김기현 전 원내대표와 변호사 출신의 이소영 의원이 서로 감떨어졌다 아니다 막 이런 공방도 벌여요.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판사 출신의 김기현 원내대표는 유죄될 여지 없다라고 했고, 이소영 의원은 나 김현장이야 하면서 판사팔이 거짓말이다라고 사실은 이 법조 선배 김기현 전 원내대표를 몰아세웠는데, 현직 변호사로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이 두 분의 공방은. 저는 반대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판사들은 굉장히 엄격해서 웬만하면 이거는 처벌돼야 된다. 변호사는 뭐 김현장이든 어디든지 간에 클라이언트를 그 변호해주는 입장이니까 이 정도는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서로 그 입장이 반대가 된 것 같다. 조금 우습게 저는 그렇게 재미있게 봤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번엔 김은혜 후보가 김동연 후보를 고발한 대목도 있습니다. 측근 일감 몰아주기 의혹입니다. 김은혜 후보 캠프, 김동연 기재부 부총리 시절 이례적 절차를 통해 측근 업체에 독점적으로 일감을 몰아준 정황을 포착했다. 국고손실죄 검찰 고발한 상황. 김동연 명절 선물 세트 계약은 국가개혁법 규정에 따라 엄정히 진행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기재부 때 명절에 이제 선물 세트를 보내는데 이제 측근의 회사에 몰아주기를 했다라는 게 김은혜 후보의 의심인데,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기재부 총리로 지냈던 기간 동안 명절 선물 세트를 보내는 금액, 굉장히 큰 금액들이 있는데, 이걸 측근이 있는 업체에 몰아주겠다는 의혹들이 제기가 된 것이죠. 근데 이 문제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직전까지 경기도지사를 지내면서 대권 주자였던 이재명 후보, 당시 대통령 선거 때 가장 논란이 됐던 게 소고기 그리고 초밥에 대한 법카 논란 아닙니까? 소고기, 초밥, 법카. 그러니까 실제로 지사로 일하면서 이렇게 가족이 사용하게 됐던 법인카드가 문제가 되고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처럼, 국가의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공직자 신분으로 있을 때 국가 재정을 사용함에 있어서 측근에게 뭔가 일감이라든지 이런 혜택을 몰아주게 했던 정황들이 나타나게 되면 경기도지사로서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는가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김동연 후보가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여전히 많은 지난날 이재명 후보와 같이 연결되는 의구심들을 시민들, 도민들이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방선거, 오늘 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불편한 하루를 보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은혜 후보 측은 김동연 후보가 그 관료였을 때 의도적으로 측근에게 몰아줬다 이렇게 의심하는 겁니까? 그렇게 보면서 고발 조치들이 이루어졌던 거기 때문에 추후에 뭐 수사 등에 대한 내용들을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선거 전이 과열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앞서 제가 좀 네거티브를 지향하고 미래를 나타내는 선거를 치렀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게 김동연 후보 측의 김은혜 후보를 향한 여러 정치 공세들이 이어지면서 맞불 작전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 좀 이런 내용들이 선거 마지막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건 그렇게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 의혹에 대한 김동연 후보의 해명은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네거티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 그 허위 재산 신고를 허위로 축소했니만이 이 논란이 터지기 시작을 하니까 갑자기 막불 작전으로 이렇게 네거티브를 임싸는 모습인데요. 저는 국민의힘에서 일하는 실무자들 굉장히 머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게, 이재명 나쁜 사람 만들기 위해서 소고기, 초밥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일반인들에게 굉장히 와닿는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서 숨긴 게 뭐냐? 그 윤석열 대통령, 그 당시 후보였던 그 검찰총장이 147억 원의 현금성 특수활동비를 썼던 것을 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40억이 크냐 아니면은 소고기, 초밥이 크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소고기나 초밥이 더 와닿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고 그에 대한 네거티브를 이어져 왔는데 지금도 맞불 작전으로 네거티브성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고 아니면 말고식이다. 저는 이렇게밖에 볼 수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선거 열기가 뜨거워지니까 스튜디오도 상당히 뜨겁습니다. 에어컨을 틀었는데도.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자, 여러분에게 주어진 민주주의의 소중한 권리인 투표권 꼭 한 표 행사해 주시길 호소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A는 오늘 특집 방송으로 연이어 준비했습니다. 뒤이어서 특집 뉴스A 라이브도 예정돼 있고 뉴스 특보도 예정이 돼 있고 특집 뉴스 톱10과 특집 뉴스A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 7시 정각부터는 특집 개표 방송이 시작이 됩니다. 본격적으로 나의 선택 2022 특집 개표 방송 1부 진행 스타트! 여러분의 김진애 앵커가 맡았습니다. 7시부터도 또 저와 또 오늘 하루 종일 채널A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저희 채널A의 개표 방송, 지난 개표 방송 때는 이 알파A가 정확하게 선거 결과를 맞췄다면 이번에는 똑똑한 지도 알파맵을 저희가 비장의 무기로 준비했습니다. 채널A의 개표 방송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도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 저희는 오늘 하루 쭉 특집 방송으로 계속 연이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